여기 영국의 한 심포지엄장에서 중국 교수와 한국 교수의 썰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누구 말이 맞는지 혼란스러운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곳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를 하고 있는 아드리안 포스터라고 합니다. 주로 아시아 관련 사회문화 기사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어요. 처음 아시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건 10년 전 런던의 한 중식당에서였습니다. 당시 저는 경제면 기사를 쓰는 수습 기자였고 마감에 쫓겨 늦은 저녁을 해결하러 들어간 곳이 차이나타운의 작은 식당이었죠. 그날따라 유독 손님이 많았는데 제 옆자리에 앉은 중년의 아시아계 남성이 중국어로 열심히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묻어나는 자신감이 인상적이었고 통화 내용을 알 수는 없었지만 화면 속 그래프와 숫자들을 보니 뭔가 큰 거래를 성사시킨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대로 향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제 정말 아시아의 시대가 오는구나. 그 후로 아시아 관련 기사들을 찾아 읽기 시작했고 특히 중국의 급격한 경제 성장과 문화적 영향력 확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취재 분야도 아시아로 옮겨갔고 지금은 아시아 전문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로 일하고 있네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제 관심은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작은 나라들로만 여겼죠. 그런 제 생각이 크게 바뀌게 된 건 최근 런던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와 경제의 미래 심포지엄에서였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제 관심은 대부분 중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취재를 다니면서 만난 중국의 기업인들, 학자들, 예술가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문화와 영향력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고 저는 그들의 자부심에 점차 동조하게 됐죠. 반면 한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그저 중국이라는 거대한 나무 아래서 자란 작은 가지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특히 한국에 대해서는 더욱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 식당에서 마주치는 김치나 케이팝 같은 문화 현상들도 결국은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 여겼고 한국의 경제 성장 역시 중국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했을 거라 단정 지었죠. 그런 제 생각이 크게 흔들리게 된 건 최근 런던 킹스 칼리지에서 열린 아시아 문화와 경제의 미래 심포지엄에서였어요. 취재차 참석한 그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고정관념이 얼마나 잘못됐는지 깨닫게 됐습니다. 회의장 안으로 들어서자 아시아 각국의 전통 의상을 입은 참가자들이 눈에 들어왔고 특히 한복을 입은 한 여성의 우아한 자태가 시선을 사로잡더군요. 그때만 해도 저는 그저 중국 문화의 아류라고만 생각했던 한복이 사실은 완전히 다른 미학과 철학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심포지엄이 시작되고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선 중국 베이징대 리우한 교수는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청중들을 압도했습니다. 그의 키는 작았지만 목소리만큼은 회의장을 가득 채울 만큼 컸죠. 검은색 정장에 붉은색 넥타이를 맨 그의 모습은 마치 중국의 위상을 대변하는 듯 했어요. 보시다시피 한반도는 중국 대륙의 변방에 불과합니다. 리우 한 교수가 레이저 포인터로 가리킨 곳은 거대한 중국 영토 옆에 작은 반도였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청중을 한번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말을 이었죠. 한자 문화권, 유교 문화권, 이 모든 것의 중심은 중국입니다. 한국은 그저 이 거대한 문명의 수혜자였을 뿐이죠. 청중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소리가 들렸고 앞줄에 앉은 서양 학자들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어요. 저 역시 그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슬라이드에 나타난 무역 통계와 문화 교류 자료들은 모두 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리우 한 교수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넘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한국의 경제적 성공도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날 수 없겠죠. 그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하지만 그 다음 순서로 발표한 윌리엄 박 교수의 말은 제 귀를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그는 무대에 올라서자마자 리우 한 교수의 발언을 정면으로 반박했어요. 방금 리우 교수님께서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성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반대의 관점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영향력을 극복하고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기에 오늘날의 성공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박 교수는 한반도의 지형도를 보여주며 의외의 이야기를 꺼냈어요. 한반도는 놀랍게도 쌀농사를 짓기에 최악의 조건을 가진 땅이었다는 겁니다. 산지가 70%를 차지하고 평야는 고작 30%밖에 안 되는 데다 토질도 좋지 않았죠. 게다가 1년 내내 기온차가 심해서 농사짓기가 매우 힘들었다고 해요. 중국은 광활한 평야와 온화한 기후를 가진 땅입니다. 하지만 한반도는 정반대였죠. 이런 불리한 조건 속에서 한국인들은 중국과는 전혀 다른 생존 방식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의 도움을 받았다면 오히려 살아남기 힘들었을 거예요. 박 교수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이런 척박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인들은 독특한 생존 방식을 발전시켰습니다. 김치와 같은 발효식품을 개발했고 마늘을 주식처럼 먹으며 항균력을 키웠죠. 이것은 단순한 식문화가 아닙니다. 불리한 조건을 이겨내고 살아남으려는 한민족의 의지가 만들어낸 결과물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전쟁 방식입니다. 박 교수는 고대 산성의 구조도를 보여주었어요. 한국은 중국의 대규모 군사력에 맞서기 위해 독특한 전술을 개발했습니다. 산성을 이용한 방어 전략, 활을 주력으로 한 원거리 전투, 그리고 무엇보다 적은 병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전술을 발전시켰죠. 이는 결코 중국의 영향이 아닌 오히려 중국에 맞서기 위해 발전시킨 한국만의 특징입니다. 박 교수의 발표가 끝나자 회의장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까까지 당당하게 미소 짓던 리우 한 교수는 이제 팔짱을 낀 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 놓인 물잔을 연신 만지작거리고 있었어요. 첫 줄에 앉아있던 서양 학자들은 급하게 무언가를 메모하느라 바빴고 중간 즈음에 앉았던 중국 기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으며 웅성거렸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청중석 맨 뒤에 앉아있던 한 동양계 청년의 반응이었어요. 그는 발표 내내 무표정하게 앉아있다가 박 교수의 마지막 말이 끝나자 홀로 자리에서 일어나 큰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 소리가 어색한 침묵을 깨고 회의장을 울렸죠. 휴식 시간을 알리는 종이 울리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토론을 시작했어요. 저는 잠시 제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화면 속에는 제가 그동안 써온 기사들이 저장되어 있었죠. 중국의 문화적 영향력, 한류, 중화문화의 재해석, 아시아 경제와 중국의 역할, 제목만 봐도 제 기사들이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쳐 있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박 교수가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 그에게 다가갔어요. 적어도 제가 그동안 놓치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는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 교수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마치 제 질문을 미리 알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죠. 회의장을 나서는 길에 리우 한 교수와 마주쳤는데 그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박 교수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불편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박 교수는 오히려 밝게 웃으며 리우 교수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노트북 가방 안에서 지난 3년간 써온 기사들을 꺼내 들었습니다. 중국의 그림자 아래서 아시아의 경제 성장, 차이나 파워, 새로운 문화 제국의 등장, 그동안 자신만만하게 써왔던 기사 제목들이 이제는 왠지 창피하게 느껴졌어요. 정갈하게 놓인 찻잔에서는
얼그레이 특유의 향기가 피어올랐고 박 교수는 천천히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어요. 그의 노트북 겉면에는 한글로 된 스티커가 여러 개 붙어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추상화처럼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그 스티커들을 유심히 바라보았어요. 둥근 모양과 직선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문자들은 마치 현대 미술 작품 같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동그라미 3개가 나란히 있고 그 아래 십자가 모양이 있었는데 특히 시선을 사로잡았죠. 제 시선을 눈치챈 박 교수는 슬쩍 미소를 지으며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드리안 씨, 혹시 세계 각국의 문자 체계를 연구해 보신 적 있나요?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제작 원리와 철학이 남아있는 문자입니다. 중국의 한자가 그림에서 발전한 상형 문자라면 한글은 과학적 원리로 만들어진 소리 글자예요. 이건 단순한 차이가 아닙니다. 화면에는 세계의 여러 문자들이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한글이 특별히 돋보였습니다. 박 교수의 설명이 이어질 때마다 화면 속 한글은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상징하는 점과 선으로 이루어져 있었죠. 놀랍게도 이 과학적인 문자 체계는 600년도 더 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를 버린다는 건 마치 오늘날 영어를 포기하는 것과 같은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하지만 한국은 그 위험을 무릅쓰고 독자적인 문자를 만들어냈죠. 이게 바로 한국이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저는 그의 말을 듣고 있자니 아침 심포지엄에서의 리우 한 교수의 주장이 얼마나 단편적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되었어요. 한국은 단순히 중국의 영향력을 받기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향력에서 벗어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그 과정에서 독자적인 문화를 만들어냈던 거죠. 특히 한글의 창제는 충격적이었어요. 당시 동아시아에서 한자는 단순한 문자가 아닌 권력과 지식의 상징이었을 텐데 이를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문자를 만들어낸다는 건 엄청난 도전이었을 겁니다. 마치 오늘날 실리콘밸리의 영향력을 거부하고 완전히 새로운 기술 체계를 만드는 것과 비슷하달까요? 찻잔에 남은 얼그레이 차가 식어가는 동안 저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아시아를 바라보았는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영향관계를 넘어 그들만의 독자성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배우는 순간이었어요. 카페에서 나오는 길에 박 교수는 의미심장한 제안을 했습니다. 이번 주말 런던 동남부에 있는 한인타운을 방문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실제로 한국 문화가 어떻게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발전해왔는지 직접 보여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심포지엄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들을 들려주고 싶은 열의가 가득했어요. 토요일 아침 런던의 전형적인 흐린 하늘 아래 뉴몰든 역에 도착했습니다. 플랫폼을 빠져나와 거리로 나서자 거리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평소 보던 런던의 모습과는 사뭇 달랐죠. 빅토리아 양식의 건물들 사이로 화려한 색채의 동양풍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차이나타운과 한인타운의 미묘한 차이였어요. 중국 상점들의 붉은색 간판들 사이로 한글로 된 파란색, 하얀색 간판들이 마치 물결처럼 이어져 있었고 공기 중에는 중국 음식과는 또 다른 낯선 향신료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마치 두 문화의 경계선을 걷는 듯한 느낌이었죠. 걸음을 옮기던 박 교수는 문득 한 서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어요. 오래된 벽돌 건물 사이에 자리 잡은 아담한 서점이었는데 쇼윈도 너머로 한글로 된 책들이 빼곡히 꽂혀 있는 게 보였습니다. 박 교수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마치 오래된 보물상자를 발견한 것처럼요. 낡은 도어벨 소리와 함께 문을 열고 들어서자 책 특유의 묵직한 향기가 코끝을 스쳤어요. 왼쪽 벽면을 가득 채운 한글 서적들이 눈에 들어왔는데 오래된 나무 서가에 꽂힌 책들은 마치 시간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것 같았습니다.
흐린 런던의 햇살이 작은 창을 통해 비스듬히 들어와 책등을 비추고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의 고대 문헌들을 번역해 놓은 코너였어요. 서가 옆에는 조그만 원목 사다리가 놓여 있었는데 박 교수는 그것을 살짝 옮겨 높은 곳에 있는 책 한 권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오래된 가죽 장정의 의학서적이었어요. 책장을 넘기자 독특한 한글 활자들이 정갈하게 펼쳐졌고 그 사이사이에는 정교한 인체 도감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보세요. 이게 바로 한국의 실용주의적 접근입니다. 박 교수의 목소리가 조용한 서점 안에 울렸어요. 그의 손가락이 책의 특정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중국에서는 의학 지식이 한자를 아는 특권층의 전유물이었다면 한국은 한글로 기록해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했죠. 이것이 한국이 중국과 달랐던 점입니다. 서점 구석구석을 둘러보며 더 많은 책들을 살펴보았습니다. 나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높은 곳의 책들도 살폈어요. 고대 군사 전략서의 장정에는 금박으로 제목이 새겨져 있었고 농업기술서에는 세밀한 농작물 삽화가 그려져 있었죠. 모두 한글로 쓰여 있었는데 그 글자들은 마치 오랜 세월 동안 한민족의 지혜를 고스란히 담아온 것 같았어요. 서가 사이를 거닐며 책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과 한글 활자의 모양, 그리고 오래된 책 특유의 향기, 이 모든 것이 한 나라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마치 수백 년 전 한글이 처음 만들어지던 순간으로 시간 여행을 온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서점을 나서며 박 교수는 근처 한 식당에서 점심을 먹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런데 식당 문을 열자마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어쩐지 익숙한 얼굴과 마주쳤기 때문이었죠. 심포지엄 마지막 순간에 혼자 박수를 쳤던 그 동양인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박 교수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더니 자신을 원준이라고 소개했어요. 런던 정치경제대학원에서 동아시아학을 공부하는 한국 유학생이라고 했습니다. 박 교수의 제자였던 모양이에요. 우연한 만남이었지만 박 교수는 오히려 반가워하며 함께 식사하자고 권했습니다. 식당 안은 런던의 전형적인 레스토랑과는 달랐어요. 나무로 된 격자문과 은은한 한지 조명이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냈고 주방에서는 묘한 향신료 냄새가 새어나왔습니다. 메뉴판을 펼치자 원준이 자연스럽게 설명을 시작했어요. 아드리안 씨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세요? 원준의 질문에 저는 솔직히 동양 음식에 대해 잘 모른다고 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된장찌개를 추천했어요. 런던의 날씨가 흐린 날이 많잖아요. 이럴 때 한국 사람들은 된장찌개를 즐겨 먹어요. 특히 이 식당의 된장은 3년 이상 숙성된 거라고 하네요. 주문한 된장찌개가 나왔을 때 처음 보는 황갈색 국물에 당황했지만 원주는 차분히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발효식품인 된장은 중국에서도 만들지만 한국의 된장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발전했다고 해요. 콩을 메주로 만들어 발효시키는 과정부터 달랐고 맛도 확연히 달랐죠. 보통 사람들은 발효를 음식이 썩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과학적인 프로세스예요. 한국은 긴 겨울을 나기 위해 이 방법을 발전시켰죠.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발효식품들은 단순한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선조들의 과학이에요. 원준의 설명을 들으며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맛이었지만 이상하게도 계속 먹고 싶어지는 깊은 맛이었어요. 마치 수백 년의 시간이 숙성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등학생 때 중국으로 교환학생을 간 적이 있었어요. 원준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중국의 웅장한 문화에 압도되기도 했지만 오히려 그곳에서 한국 문화의 독특함을 더 강하게 느꼈죠. 우리는 중국의 것을 그대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우리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고 발전시켰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문득 아침에 본 한글 서적들이 떠올랐습니다. 수백 년 전 의학서적부터 농업서적까지 모든 지식을 자국의 문자로 기록하고 보존해온 한국의 모습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놓인 된장찌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발전시켜온 한국만의 맛이었던 거죠. 흥미롭네요. 저는 다 비워진 그릇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던 맛이 어느새 익숙해져 있었어요. 마치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해하는 과정과 비슷하달까요? 작은 나라가 어떻게 거대한 중국의 영향력 속에서 자기만의 색깔을 지켜낼 수 있었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박 교수와 원주는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걸 알아챈 듯 했어요. 창밖으로는 런던의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식당 안에는 은은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저는 새로운 기사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을 다루려 했지만 원중과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특히 그가 들려준 발효식품 이야기와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결국 취재 방향을 바꿔 아시아 각국이 중국의 영향력에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영국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자료를 찾았어요. 베트남, 태국, 미얀마 등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결국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아래 들어갔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한국이 겪어온 시련의 깊이였어요. 일제강점기 35년의 식민지 시절 한국 전쟁으로 인한 완전한 폐허, 그리고 1997년 IMF 외환위기까지 어떤 나라도 이런 시련을 겪으면 강대국의 영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텐데 한국은 오히려 그때마다 더 독립적인 길을 선택했더군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1997년 IMF 외환위기 때의 기록이었습니다. 당시 중국은 한국에 엄청난 규모의 경제 지원을 제안했지만 한국은 이를 거절하고 국민들의 금모으기 운동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해요. 마치 수백 년 전 한글을 만들 때처럼 어려운 길을 자발적으로 선택한 거죠. 자료들을 정리하면서 제 고정관념이 하나둘 깨져나가는 걸 느꼈습니다. 한국은 결코 중국의 그림자 속에 숨어있던 나라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끊임없이 독자적인 길을 모색하며 자신만의 색깔을 지켜온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자료를 정리하던 어느 날 누군가가 저를 쳐다보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리우 한 교수였어요. 그는 여전히 그날의 붉은 넥타이를 메고 있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제 노트북 화면을 흘깃거렸습니다. 사실 리우 한 교수와는 꽤 오랜 인연이 있었어요. 제가 처음 아시아 관련 기사를 쓰기 시작했을 때 그는 베이징 대학의 저명한 경제학자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죠. 런던에서 열리는 중국 경제 포럼에 저를 초대해주기도 했고 중요한 인터뷰 섭외도 도와주었습니다. 어찌 보면 제가 아시아 전문 기자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그의 도움이 컸던 거예요. 흥미로운 주제를 연구하고 계시네요.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비꼼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끼던 제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걱정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포스터 씨 기자라면 좀 더 객관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리우 한 교수는 제 맞은편 자리에 앉더니 서류 가방에서 몇 장의 도표를 꺼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차근차근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중국과 한국의 무역 통계, 기술 협력 현황, 문화 교류 지표들이었습니다. 모든 수치는 한국이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죠. 실리를 추구하는 게 언론인의 자세 아닐까요? 그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독립성을 강조하는 기사는 아마도 영국 독자들에게 큰 관심을 받지 못할 거예요. 오히려 중국의 영향력을 다룬다면 더 많은 기회가 있지 않을까요? 그의 말에는 분명한 압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가 제게 보여준 신뢰와 지원을 생각하면 이 제안을 쉽게 거절하기는 어려웠어요. 마치 제 앞으로의 커리어가 이 선택에 달려 있다고 암시하는 것 같았죠. 한동안 묵직한 침묵이 이어졌고 도서관의 탁자 위에 놓인 자료들이 갑자기 무게를 더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그의 통계 자료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수치가 현재의 경제 관계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 한국이 그동안 어떻게 독자적인 길을 걸어왔는지에 대한 역사적 맥락은 완전히 누락되어 있었어요. 그동안 제가 리우 한 교수의 시각만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였다는 걸 깨닫고 저널리스트로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마치 거대한 중국의 그늘에 가려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척박한 땅에서도 독창적인 문화를 일구고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자신만의 길을 걸어온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죠. 창밖의 어둠이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선명하게 비춰주는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어떤 기사를 써야 할지 정확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통계나 정치적 영향력을 넘어서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자신만의 정체성을 지켜온 한 나라의 놀라운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며칠 후 박 교수와 다시 만나 한국의 국제적 위상과 자주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통계나 경제 지표로 한국을 설명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교육, 경제, 문화에 걸쳐 한국이 얼마나 독자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특히나 경제적 독립성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국민들의 열망이 한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점을 강조했죠. 그는 한국이 단지 성장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의 정체성을 지키며 나아가는 모습에 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박 교수의 말에 더욱 확신을 가진 저는 드디어 한국의 독립적 성장을 다룬 기사를 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리우한의 압박도 있었지만 한국에서 경험한 사실을 왜곡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원준을 다시 만나 깊은 대화를 나누며 한국의 따뜻하고 진솔한 국민성을 느낄 수 있었죠. 그는 한국이 걸어온 길에 대한 자부심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믿는 모습을 보이며 저에게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된 한국에 대한 인식과 위대함이 제가 보는 한국의 시선을 180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사실 아직 한국에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는데 조만간 한국에서 열리는 심포지엄에 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때 한국의 진면모를 더 깊이 보고 싶어요. 한국의 역사성을 알 수 있는 곳들이 있다면 댓글로 장소 좀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발전된 기사를 쓰고 싶네요. 다음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기 덴마크의 한 입국 심사장에서 중국인 여성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녀에게는 어떤 일이 있는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인 리메이입니다. 저희 아빠는 중국몽에 빠진 열렬한 애국자예요. 반면에 엄마는 자유를 갈망하는 개방적인 여성이에요. 엄마는 어릴 적 외할아버지 사업으로 유럽으로 이민을 가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영국에 정착해 그곳에 오랫동안 살아오셨기 때문에 중국인이지만 영국인 마인드를 가진 분이었어요. 아빠는 중국 베이징 출신으로 우수한 성적으로 중학교 2학년 때 영국 명문 사립학교에 장학생으로 입학하셨어요. 처음엔 영어와 문화 차이로 힘들어하셨지만 곧 적응하셔서 대학까지 영국에서 공부하게 되셨죠. 두 분의 만남은 우연이면서도 운명 같았어요. 대학생이 된 엄마는 템즈강 남쪽 사우스뱅크에서 열린 한 예술 축제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죠. 마침 그날 아빠는 중국인 유학생 모임과 함께 축제를 구경하러 왔다가 길을 잃었대요. 엄마에게 길을 물어보던 아빠는 엄마가 중국어를 하는 것을 보고 중국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동양인으로서 서로의 경험을 나누다 보니 금세 친밀해졌고 그 후로도 자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감정이 깊어져 갔대요. 서로 다른 배경이지만 해외에서 동양인으로 살아가는 경험을 공유하며 유대감을 느끼셨대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끝에 아빠는 템즈 강변의 아름다운 일몰을 배경으로 엄마에게 프로포즈를 하셨다고 했죠.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너무 낭만적이었는데 의외로 엄마는 아빠의 프로포즈를 듣고 굉장히 망설이셨다고 해요. 아빠를 사랑했지만 중국에서의 삶은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나는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랐어. 중국은 너무 낯설고 두려워. 라고 말씀하셨대요. 엄마에겐 영국이 고향이었고 자유로운 삶과 커리어를 꿈꾸고 있었죠.
아빠는 엄마를 설득하려 노력했어요. 중국의 빠른 발전과 기회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했죠. 하지만 엄마는 쉽게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일종의 타협을 했대요. 2년만 중국에서 살아보자. 적응하기 힘들면 다시 영국으로 돌아오기로 하자. 그렇게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 후 두 사람은 북경으로 새 삶을 시작하기 위해 떠났어요. 처음엔 모든 게 새롭고 흥미진진했대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엄마는 문화 충격과 언어 장벽, 그리고 정부의 통제에 힘들어했어요. 거리에 CCTV, 인터넷 검열, 그리고 가끔은 숨쉬기조차 힘든 공기, 이런 걸 어떻게 견디냐고 아빠한테 물었어.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엄마는 점점 우울해지기 시작했고 아빠와의 관계도 조금씩 멀어지고 있었죠. 약속했던 인연이 다가오면서 엄마는 영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죠. 내 언니가 생겼다는 걸 알았을 때 나는 정말 혼란스러웠어. 엄마가 고백하셨어요. 임신 소식은 모든 걸 바꿔놓았어요. 아빠는 더욱 열심히 일했고 북경에서의 삶을 더 단단히 뿌리내리기 시작했죠. 엄마는 갈등했어요. 한편으론 그토록 원하던 자유로운 런던으로 돌아가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론 아이에게 안정적인 가정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꼈죠. 결국 엄마는 북경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어릴 때 저는 엄마가 중국을 이토록 답답해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제 눈에 중국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자 눈부신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였거든요.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곳이라고 믿었죠. 특히 중국의 첨단 기술은 정말 대단했어요. 예를 들어 공유 자전거 시스템은 어디서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서 편리했고 배달 앱으로는 음식부터 생필품까지 모든 것을 빠르게 받아볼 수 있었죠. 이런 편리한 생활을 누리면서 왜 엄마가 중국을 그토록 갑갑해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중국만큼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편리하고 풍족한 삶을 왜 즐기지 못하세요? 엄마의 대답은 예상 밖이었어요. 리메이,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이곳이 자유롭지 않단다. 하고 싶은 일 하나하나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사람을 억압하는지 넌 아직 몰라. 엄마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어갔어요. 게다가 이곳은 너처럼 어린 아이들에게조차 특정한 사상을 주입하려고 해. 그게 가장 큰 문제란다. 어릴 적엔 어머니의 걱정이 과하다고만 여겼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로 이주하면서 제가 얼마나 제한된 세계에 살았는지 깨달았죠. 뉴질랜드의 일상은 중국과는 천지 차이였어요. 뉴질랜드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놀란 점은 구글의 보편성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알았죠. 전 세계가 구글을 쓰는데 중국만 차단되어 있다는 사실을요. 유튜브의 인기도 친구들을 통해 은근슬쩍 들어 알고는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유튜브가 너무 자극적이라 전 세계 사람들이 이미 등을 돌렸다고 가르쳤어요. 대신 공영방송으로 충분하다면서요. 오히려 틱톡이 세계적 트렌드라고 강조했죠.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처음 유튜브를 열어보는 순간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펼쳐졌어요. 전 세계의 실시간 소식과 풍부한 정보들이 눈앞에 펼쳐진 거죠. 그때서야 제가 얼마나 제한된 정보 속에서 살아왔는지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배운 내용 중에는 자극적인 것들도 있었지만 더 폭넓은 지식과 경험으로 제 시야를 넓혀주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늘 중국인들의 교양 부족을 지적하셨어요. 그들이 이기적이고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른다고 하셨죠. 저는 중국인들의 솔직함이 어머니의 예민함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뉴질랜드로 이주하면서 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우선 언어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영어로 소통하셨기에 저와 언니는 자연스럽게 영어와 중국어를 동시에 습득하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영어를 능숙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죠. 뉴질랜드에 도착한 첫날 공항에서 굉장히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멀리서부터 들려오는 그 소리만으로도 중국인들의 존재를 직감할 수 있었어요.
공항 한쪽에서 중국인 무리가 카운터 직원과 격렬하게 언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초과 수화물 요금을 내지 않으려고 우기고 있었죠. 뉴질랜드 직원은 그들의 중국어를 이해하기 힘들어했고 상황은 점점 악화되어 갔습니다. 중국인들은 자신들의 논리로 목소리를 높였고 주변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를 공항에서 떠들어대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저 소음이나 내는 행패꾼으로밖에 안 보일 뿐이었어요. 이때 어머니께서 나서셨습니다. 유창한 영어와 중국어 실력을 발휘하셔서 양측의 입장을 정확히 통역해 주셨죠. 어머니의 차분하고 명확한 설명에 중국인들은 점차 진정되었고 공항 직원들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엄마는 정말 민망해하셨고 상황을 수습한 후 자기가 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이 배려 없고 문제덩어리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알겠냐고 그러셨죠. 저는 같은 중국인으로서 정말 너무 부끄러웠어요. 결국 엄마 덕분에 중국인 일행은 추가 요금을 납부에 동의했고 상황은 평화롭게 마무리되었죠. 그런 행동을 볼 때마다 아빠는 중국인은 그저 솔직한 성격이라고 두둔하셨지만 엄마는 주변을 신경 쓰지 않는 눈치 없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행동이라고 비판하셨어요. 뉴질랜드로 이주해서 처음 고등학교에 갔을 때의 일이 생각나네요. 중국인 친구들은 주로 자기들끼리 무리를 지어노는 걸 선호했어요. 아무래도 타지에서 살면서 그것만이 자신들의 생존 방법이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면서 좋지 않은 행동을 한다는 거였어요. 집단으로 한 친구를 따돌리거나 괴롭히는 등 자기들만의 세력을 만들어가는 걸 알게 되었죠.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들은 저에게 자신들의 무리에 들어와 함께 지내자고 제안했어요. 엄마는 제게 뉴질랜드에서 살아갈 방법은 중국인들과만 어울리는 게 아니라 다양한 국적의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 제 발전에 도움이 될 거라고 조언하셨어요. 어머니의 조언에 공감했고 특히나 언니의 뛰어난 학업 성취와 명문대 진학을 보며 저 또한 그 정도의 성과를 이루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친구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학업에 전념하기로 결심했죠. 하지만 이런 제 선택이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았어요. 중국인 그룹에 합류하지 않겠다는 제 결정이 그들의 심기를 건드린 모양이었죠. 그들은 같은 중국인인 저를 타겟으로 삼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무리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배척하고 괴롭히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같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괴롭힘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로 시작했어요. 제가 지나갈 때마다 중국어로 험담을 하거나 비웃곤 했죠. 교실에서는 제 책상 주변에 일부러 쓰레기를 버리고 가기도 했습니다. 점차 괴롭힘의 강도가 심해졌어요. 제 사물함에 모욕적인 쪽지를 붙여놓거나 온라인 채팅방에서 저를 배제하고 따돌렸습니다. 심지어 제 개인정보를 퍼뜨리며 소문을 내기도 했죠. 단체 과제를 할 때면 항상 저를 제외시켰고 체육 시간에는 일부러 저를 향해 공을 3개 던지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일부러 음식을 엎지르고 가는 등 물리적인 괴롭힘도 있었어요. 이 지속적인 괴롭힘으로 학교 생활이 매우 힘들어졌고 정신적으로도 큰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냥 빨리 학교를 졸업해 이 상황을 벗어나야겠다고만 생각했어요. 드디어 높은 성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였고 더 이상 그들과 마주치지 않아서 너무 행복했죠. 대학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예상치 못한 문화적 충격을 경험했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 한국의 대중문화가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었거든요. K-팝 콘서트를 열성적으로 찾아다니고 한국 드라마에 푹 빠진 그들을 보며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중국에서 받은 교육은 한국에 대해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리고 있었기 때문이죠. 학창시절 저는 한국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위험한 나라라고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의 문화적 유산 중 상당수가 사실은 중국에서 유래했다고 배웠어요. 한글, 한복 같은 것들이 원래는 중국의 것인데 한국이 마치 자신들의 고유 것인 양 한다고 말이죠. 이런 배경 지식을 가진 제가 보기에 친구들의 한국 문화 열풍은 상당히 모순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현재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의 모습 사이의 괴리감이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죠. 집에 와서 엄마에게 말씀드렸더니 엄마는 현재 중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상을 말씀해 주셨어요. 중국에서는 모든 것들을 감시받고 통제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정신적인 사상을 다 지배하며 주입한다고 하셨죠. 그것 때문에 저도 넓은 세상의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고 중국몽에 빠져 허우적댔었다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엄마는 어릴 적부터 해외에서 살아 그런 인식이 없었지만 아빠도 중국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다 유학을 가서 어릴 때의 사상 교육이 정신을 지배한다고 하셨죠.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게 가짜일 수 있다는 사실에 정말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곳에서 벗어나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뉴질랜드 친구 소피아의 집을 방문했을 때 한국 기념품들이 가득한 것을 보고 놀랐어요. 소피아는 블랙핑크의 열렬한 팬이라 콘서트도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케이팝 춤을 배우고 한글도 공부한다고 했죠. 처음엔 속으로 무시했지만 블랙핑크의 뮤직비디오를 보자마자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음악, 춤, 영상미 모두가 놀라웠죠. 소피아는 또 도깨비라는 드라마를 보여줬어요. 불멸의 존재와 인간 여성의 로맨스를 그린 판타지 드라마였는데 내용도 좋고 배우들도 멋졌어요. 특히 서울의 현대적인 모습에 깜짝 놀랐죠.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의 이미지와 너무 달랐거든요. 처음에 과장 아니냐고 물었더니 소피아가 자기가 직접 한국 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을 보여줬어요. 실제 한국은 드라마보다 더 발전되고 세련되어 보였죠. 그때 저는 제가 한국에 대해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고 중국에서 받은 정보가 얼마나 편향되어 있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은 대다수의 중국인들이 이런 왜곡된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는 점이에요. 저 역시 한국인들이 기본적인 생활 수준도 누리지 못한다고 믿었으니까요. 심지어 딸기를 제대로 먹을 여유도 없다고 생각했죠. 처음에는 드라마 속 한국의 모습이 모두 과장되고 연출된 것이라 여겼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의 실제 모습을 찾아보고 나서야 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중국 정부가 얼마나 철저하게 정보를 통제하고 국민들을 감시하는지 피부로 느끼게 되었어요. 어느 날 소피아가 한국 문화의 세계적 인기를 직접 보여주겠다며 저를 어딘가로 데려갔어요. 소피아는 뉴질랜드의 한국 음식 축제장에 데리고 가주었는데 그곳에서는 한식과 한국의 술 문화를 선보이는 자리였어요. 불고기와 파전, 막걸리의 조합을 처음 맛봤는데 정말 놀라웠죠. 한국 불고기는 중국이나 일본의 고기 요리와는 확연히 달랐어요. 달콤하면서도 짭짤하고 부드러운 육질이 계속 생각나는 맛이었죠. 그제서야 한국 음식의 세계적 인기를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뉴질랜드에서의 경험을 통해 제가 알던 한국과 실제 한국의 차이를 직접 느끼게 되었습니다. 가끔 한국 음식을 즐기며 뉴질랜드 친구들과 즐거운 대학 생활을 보내고 있었죠. 새학기가 시작되고 뉴질랜드의 여름이 찾아오면서 다양한 동아리 활동 기회가 생겼어요. 소피아는 제게 한류 동아리에 함께 가입하자고 제안했지만 저는 망설였어요. 중국 유학생들과 어울리지 않아 이미 그들 사이에서 은근한 따돌림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껄끄러운 상황에서 공개적으로 한국 문화를 즐기는 모습을 보이면 그들의 괴롭힘이 더 심해질까봐 걱정됐어요. 또 제가 중국인이라 언젠가 중국으로 가거나 중국인들과 교류해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제 고민을 털어놓자 소피아는 이해해 주었어요. 어떤 동아리를 하면서 대학 생활을 이어갈까 고민하던 중 제 눈에 띈 건 환경보호 동아리였습니다. 학기 중에는 뉴질랜드의 자연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방학을 이용해 원하는 사람들은 해외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는 거였어요. 뉴질랜드가 세계적으로도 자연경관으로 유명한데 뉴질랜드에 와서도 자연을 깊이 경험해보지 못했기에 딱이라고 생각했죠. 환경보호 동아리는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사람들과 인종들이 모여 활동을 하는데요. 학기 중엔 뉴질랜드 자연보호 활동을 하고 방학에는 다른 나라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임이었어요. 주로 뉴질랜드, 유럽 등 서양인들이 주류를 이루고 동양인은 저와 다른 중국 친구, 그리고 한국 교환학생으로 온 지수가 있었어요. 지수는 처음 본 날부터 같은 동양인이지만 저와 중국 친구와는 다르게 피부도 뽀얗고 키도 컸어요. 딱 봐도 드라마에서 봤던 모습의 한국인 스타일이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속마음으로는 지수와 꽤 친해지고 싶었는데
괜히 모를 벽이 생겨서 다가가지 못했어요. 저희와 다르게 지수는 활달하고 환경 지식도 풍부하며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을 대하니 동아리 내에서도 인기가 많아졌어요. 저와 중국 친구는 그런 지수가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조금 났답니다. 한류가 뉴질랜드에서도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 지수가 가는 곳은 주변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평일엔 학교에서 학생의 신분으로 지내고 동아리가 모이는 날은 환경보호 계획으로 보내던 중 처음으로 동아리 모임에서 자연보호 캠프에 가기로 했어요. 그곳은 뉴질랜드 남섬의 아벨 태즈먼 국립공원이었어요. 2박 3일 코스로 최고의 장소라고 했죠. 트레킹도 하고 카약도 타고 다양한 동물도 구경하며 생태계 보호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정이었어요. 버스를 타고 국립공원으로 가기로 한 날이었어요. 아침부터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어지러워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거든요. 엄마는 몸이 안 좋으니 캠프에 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냐고 제게 말했지만 첫 환경보호 활동인데다 기대도 많이 했기에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아픈 몸을 이끌고 아벨 태즈먼 국립공원으로 향하는 버스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메스꺼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모두들 캠프에 대한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버스 좌석에 앉아서 기대어 있었어요. 그때 마침 지수가 저에게 어디 아프냐며 창백해 보인다고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내주는 거예요. 어지럼증이 심하고 메스꺼워서 많이 힘들다고 말했어요. 지수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한국에서는 귀 뒤 혈자리를 누르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정말이지 가는 내내 힘들어서 상태가 나아지는 거라면 뭐든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지수는 본인의 가방에서 작은 마사지 도구를 꺼내어 제 귀 뒤 혈자리를 부드럽게 눌러주었어요. 과연 이걸로 나아질까 의심이 들었지만 버스 안에서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귀 뒤를 누르자마자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들면서 어지러움이 줄어드는 거예요. 마침 휴게소에 들러 화장실도 다녀오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왔더니 언제 아팠냐는 듯이 괜찮아졌어요. 지수는 이렇게 혈자리를 누르고 허브티를 마시면 괜찮아질 거라며 가방에서 생강차를 꺼냈어요. 한국에서 가져온 차인데 멀미나 메스꺼움에 좋다고 설명해줬고 그 차를 마시고 나서는 식은땀도 멈추고 어지러움도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걸 본 뉴질랜드 친구들은 지수에게 뉴질랜드의 동양 의사라며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나을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냐고 물었어요. 지수는 할머니가 어릴 때부터 가르쳐 주셨다며 한국인들은 이런 전통적인 방법으로 간단한 증상들을 다루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어요. 아플 때 아무도 몰라줘서 섭섭한 마음이 있었는데 지수가 저에게 다가와서 먼저 걱정해주고 치료까지 해주니 천사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한국인 지수랑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지수와 친해지면서 지수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았어요. 지수는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어머니와 함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 상황이 너무 힘들어서 학교 생활에도 적응하기 어려웠대요. 하지만 어느 날 도서관에서 우연히 접한 환경 관련 책을 읽고 큰 영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로 지수는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를 통해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었대요. 열심히 공부하여 한국에서 환경공학 분야로 유명한 대학에 장학생으로 입학했고 재학 중에도 다양한 환경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실력을 쌓았어요. 대학 졸업 후에는 국제적인 환경단체에서 일하는 것이 꿈이 되었고 그 꿈을 위해 영어 실력을 키우고 국제 경험을 쌓고자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를 선택했다고 해요. 지수는 대학에서 환경공학을 공부하면서도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졸업 후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해 뉴질랜드로 오게 되었대요. 뉴질랜드에 와서는 지역 환경보호단체에서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실제 현장에서 환경보호 활동을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수의 꿈은 세계 곳곳의 자연을 직접 보고 보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모아둔 돈으로 우리 대학의 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어요.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자연을 탐험하고 보호하는 활동을 하면서 나중에 한국으로 돌아가 이 경험을 바탕으로 더 열정적으로 환경보호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대요. 그런 지수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부모님의 도움으로 편하게 유학 생활을 하고 있는 제 모습과 비교하니 부끄러운 마음도 들었죠. 지수처럼 열정적이고 자기 주도적 삶을 개척해 나가는 젊은이들이
한국에 많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동안 제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결국은 소피아와 지수의 권유로 환경보호 동아리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제가 뉴질랜드인 소피아와 한국인 지수와 함께 다니는 걸 보고 중국인 친구들은 저를 노골적으로 괴롭히기도 하고 일부러 왕따를 주도하기도 했지만 저는 그보다 더 끈끈한 우정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도 힘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다시 방학이 되고 저희 동아리에서는 방학을 맞아 환경, 선진국들을 방문하는 스터디 투어를 떠나기로 했어요. 매일 부모님께 용돈만 받던 제가 지수를 따라서 환경단체에서 봉사도 하고 도서관에서 환경 관련 공부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희 부모님은 무조건 몰려다니면서 쓸데없는 행동하는 중국인들보다 오히려 제대로 된 한국 친구 한 명을 사귀는 게 더 낫다며 좋아하셨어요. 이번 스터디 투어는 환경 정책으로 유명한 북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를 방문하는 여정이었습니다. 각 나라의 재생에너지 시설, 지속 가능한 도시 계획, 그리고 선진 재활용 시스템을 직접 보고 배울 예정이었죠. 저와 소피아 그리고 지수 모두 북유럽은 처음이라 기대에 가득 차 출발 날짜까지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행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저희 셋은 더 열심히 환경 관련 아르바이트도 했답니다. 그렇게 출발 날짜가 되어 첫 목적지인 덴마크 코펜하겐에 도착했어요. 기대를 품고 입국 심사를 하려고 하는데 한국인 지수와 뉴질랜드인 소피아는 여권만 보여주고 쉽게 통과했지만 제게는 갑자기 기다리라고 하더니 취조를 시작했습니다. 왜 왔는지 환경 프로젝트 참여 증명서는 있는지 꼬치꼬치 캐물었어요. 이 과정은 정말 곤욕스러웠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한국이 중국의 속국이라고만 교육받으며 자라왔는데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대하는 한국 여권의 위력을 직접 목격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지수와 소피아는 손쉽게 입국했는데 저 때문에 일행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죠. 제가 중국인이라는 이유로 입국 심사가 크게 지연되어 친구들에게 정말 미안했습니다. 그들은 이해한다고 말해주었지만 저는 여전히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이 경험을 통해 저는 국제사회에서 중국과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다른지, 그리고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느낀 부끄러움과 당혹감은 쉽게 잊히지 않을 것 같아요. 코펜하겐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친환경적이고 깨끗했어요. 자전거 도로가 잘 발달되어 있고 곳곳에 풍력 발전기가 보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스웨덴 스톡홀름에 도착한 후 놀라운 일이 발생했는데요. 시내 중심가에서 한국의 환경 정책을 소개하는 전시회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 자리에서 BTS의 음악이 배경으로 흘러나오고 현지 학생들이 한국의 자원순환사회 개념을 설명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었죠. 관광객들이 와서 어디 출신이냐고 물어볼 때 제가 중국인이라고 하면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았지만 지수가 한국인이라고 하자 모두들 환호하며 한국의 환경 정책에 대해 질문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한국의 탄소 중립 목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도 한국의 환경 정책이 발전했다고 생각했지만 유럽의 환경 선진국에서조차 이렇게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어요. 특히 북유럽 같은 먼 나라에서도 한국의 환경 정책이 롤모델로 여겨지고 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중국이 원망스러웠고 엄마가 늘 말씀하시던 것이 무엇인지 느낄 수 있었죠. 저는 프로젝트 후 다시 뉴질랜드로 돌아와 부모님께 제가 겪었던 이야기를 해드렸고 엄마는 이제야 제대로 알아서 다행이라고 말씀하셨죠. 지금 살고 있는 뉴질랜드는 정말 자연 친화적이고 너무 좋은 곳이에요. 사람들도 매너 있고 모든 게 깨끗하죠.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한국이 너무 멀리 있다는 점이에요. 중국에 살 때 이상한 말에 세뇌당해 한국에 가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게 후회스럽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꼭 가보고 싶다고 하니 지수가 자기가 다시 한국으로 가게 되면 그때 놀러 오라고 가이드를 제대로 해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수가 돌아간 후 방학 기간에 놀러 가기로 했답니다. 한국에 다녀온 후 한국에서 살고 싶어질까봐 걱정이에요.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분들이 한국의 관광 명소를 알려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멀리 뉴질랜드에서 온 사연을 들어보았는데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